네, 안녕하세요. 김동영입니다. 자, 오늘 이번 시간에는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에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는 주제하고요. 매도인의 담보 책임, 그리고 교환, 이런 주제를 가지고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앞에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낙성계약이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매도인은, 자, 계약이 성립하게 될 테고,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이에 대응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매매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매수인 명의로 넘어가게 되면 그때 바로 매수인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될 것이고, 다음은 앞에서 우리 논의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만약에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먼저 대금을 완납한 상태에서 소유권 이전 등기가 넘어가기 전이라 할지라도 대금을 완제하게 되면 과실수취권이라고 하는 것은 매수인에게 속한다. 이런 것들을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낙성 계약에 관한 쟁점에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제일 첫 번째 이슈. 자,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됐죠. 그래서 바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하는 것은 매도인이라는 사람이 나의 부동산을 너가 사라라고 하는 청약을 할 테고, 매수인이 오케이 하게 되면 이때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형태의 매매라고 봐야 되는데, 매매 일방 예약은 조금 얘기가 복잡해요. 그래서 자, 결과적인 부분만 얘기하면, 앞으로 매수인이 될 사람이 자,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마치 매매 계약이 성립한 것과 똑같이 취급을 하게 되는 것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매매는 내 거 사. 그래서 좋아. 네 거 살게. 얼마에 살게. 이렇게 특정 바로 매매 수익이 발생하는 데 비해서, 매매 일방 예약은 자, 매수인이 될 사람에게 자, 좋아, 내가 살게라는 의사 표시를 하면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기로는 특권을 부여하는 것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건 사례를 가지고 봐야 돼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X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을이라는 사람과 X 부동산에 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을은 이제 임차인이 되게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임차인이 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누구한테? 매도인한테 물어봅니다. 야, 나한테 임대차 말고 팔아보는 게 어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매도인이 지금 당장은 팔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인, 임차인 얘기를 합니다. 자, 이래 내가 건물도 지어 올리고 등등등 할 텐데 웬만하면 나한테 팔았으면 좋겠다. 자, 좋아. 지금 당장 안 팔겠다고 한다면, 나중에 자, 일정한 매매 금액, 뭐 사겠다는 사람이 생기고, 그리고 자, 팔겠다는 마음이 들었을 때 나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해달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요. 어차피 누구 입장에서, 갑의 입장에서는 지금은 당장 팔 생각이 없다 보니까 굳이 사겠다는 애한테 뭘 부여할 수 있다? 우선 매수권을 주기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한 10년쯤 해놓은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5년 차가 돼가지고 갑이 마음을 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병이라는 사람과 얘기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병이 야, 나한테 그 5억에 팔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이 5억쯤이면 팔 의사가 있다라고 이제 마음이 바뀐 거야. 자, 팔려고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난 거야. 지난번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매수인, 자, 임차인 을에게 우선 매수권이라는 걸 부여하기로 특약을 맺었었거든. 그래서 그래, 5억이면 내가 팔아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자, 만약에 바로 병한테 팔아버리게 되면 을이라는 사람이 갑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갑이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다가 자, 을한테 물어봅니다. 야, 내가 전에 이제 마음이 바뀌면 너한테 얘기 우선 매수권을 달라고 했으니까 내가 5억의 제안을 받았다. 그래서
우선 매수권이 있는 너한테 한번 물어본다. 5억이면 살 거냐 말 거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을이라는 임차인이 자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된 것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을 가리켜서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을이 자 소위 우선 매수권을 가지게 되는 과정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자, 매매 일방 예약이라는 이 개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예약에 따라서 맺어질 본계약의 요소가 되는 매매 목적물의 이전 방법 뭐 이건 이제 부동산이니까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되겠죠. 그다음 매매 가액 지급 방법 등의 내용이 확정이 돼 있거나 최소한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결과적으로 우선 매수권을 부여할 때 자 그 시기에 앞으로 장래에 오게 될 시기에 누군가가 사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 금액이 마음에 들게 되면 을이라는 임차인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한 거. 이게 이제 확정될 수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생을 했던 것이고요. 이제 갑이 병한테 매매 계약 체결을 하면 나중에 손해배상 위험이 있으니까 을에게 물어봤을 때 을이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게 됩니다. 그래 내가 살게라고 하는 거. 이게 이제 시험 문제 하나의 포인트가 돼 있었죠. 그래서 매매 일방 예약에 있어서 상대방은 이때 을을 얘기하게 됩니다. 상대방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는 때 그때 바로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그래서 임차인 을이 내가 살게 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테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 해서 아주 간단한 지문 예약 완결의 의사를 표시하게 되면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게 최근에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또 하나의 쟁점이 되는 게 예약 완결권의 소멸이라고 하는 거. 이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게 한번 우선 매수권을 부여했다고 해서 영구적으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제 권리 소멸 기간이라고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개념을 제척 기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소멸시와 유사한 개념인데요. 어찌됐든 간에 예약 완결권 이라고 하는 거 무제한 권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에 관한 병과 아까 우리 임대차 계약은 10년으로 계약을 했었던 사안이고요. 자 13년 차가 됐는데 그냥 얘가 계속 임대차 3년 연장해서 쓰고 있다고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13년 차가 됐는데 갑이 13년 전에 을이라는 사람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기억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을한테 물어보니까 을이 바로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갑도 무식, 을도 무식. 그래서 이게 이제 예약 완결권 행사했으니까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고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니까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될 것이고 을은 갑에게 대금 지급할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갑은 을에게 등기 넘겨주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했던 사안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예약 완결권의 소멸이라고 해서 예약 완결권은 계속해서 인정된 권리가 아닙니다. 예약 완결권은요 소위 채권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채권의 소멸시효는 기본적으로 10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설령 예약 완결권 우선 을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예약 완결권이 발생했다라고 할지라도 이 예약 완결권의 소멸시효는 10년에 불과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10년이 지났다라고 하게 되면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기로 했던 갑과 을 사이에 우선 매수 인정했던 이 내용은 소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장으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그래서 당사자 사이에 따로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이런 매매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 내에 행사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이게 이제 제척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될 것이고요. 예약 완결권의 제척 기간이 지난 때는 설령 상대방이 예약 목적물인 부동산을 인도받은 경우를 할지라도 이때 상대방은 을을 얘기합니다. 예약 완결권은 제척기간 경고로 인해서 소멸하게 된다. 그래서 갑도무식, 을도무식에서 13년 차가 돼서 결과적으로 예약 완결권 행사라고 생각하는 그 행위에 의해서 등기를 넘겨줬다 할지라도 이것은 어떻다? 예약 완결권 자체가 소멸했던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이 개념에서는 뭐 많은 게 출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결국은 두 가지야. 자,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자, 이 사람, 임차인이 매매를 완결할 의사를 표시할 때 매매로서 효력이 생기게 될 것인데, 만약에 이 예약 완결권의 행사가 행사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예약 완결권이었다라고 전제하고 10년 경과가 된 후에 행사하게 되면 이미 예약 완결권은 소멸해 버렸기 때문에 재직계약은 경과로 인해서 소멸해 버리기 때문에 이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두 가지 명제 10년이라고 하는 개념하고요. 바로 예약 완결권의 행사 방법 등의 그리고 그 효력 이 정도가 하나의 논의의 쟁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특수한 형태 매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매매라고 나선 청약과 승낙이라는 의사의 합치가 있으면 그 순간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지만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하는 개념은 지금 당장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자 나중에 일방의 의사 표시만으로도 매매로서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개념을 매매 일방 예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하나의 쟁점이 될 테고 또 하나 이슈가 되게 될 것이 자 특수한 형태 매매로서 환매 특약이라는 것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바꿀 환자 삶의 자 바꿔서 다시 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이루어지게 되면 갑은 을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고 을은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매매 계약이죠. 자, 그런데 이 매매 계약을 할 때 특약을 넣습니다. 특약을 넣습니다. 이 특약이라고 하는 게 뭐 어떤 특약이냐? 환매 특약 이라고 하는 것을 넣게 됩니다. 즉 매수인 사는 분이 자 등기 넘겨받아 소유권을 취득하는 건 별개 문제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정 기간 환매 기간이라는 개념을 씁니다. 그래서 계약서에 쓰겠죠. 뭐 3년이면 3년, 4년이면 4년 이런 식으로 쓰게 될 겁니다. 환매해 주기로 특약을 맺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 사이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사의 합치가 있기 때문에 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한테 을이라는 사람은 갑이 환매권을 행사하면 다시 갑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줄 의무를 안고서 사는 것을 가리켜서 환매 특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환매 특약 얘기는요 등기법에서도 가끔 논의 쟁점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환매 특약은 매매 계약과 동시에 해야 된다라고 해서 매매 계약 넘어가고 나중에 생겨나서 환매 특약 이런 것은 무효가 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앞에서 계약금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매매 계약의 종된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도 갑과 을 사이에 매매 계약의 종된 특약, 종된 계약의 일종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매매 계약이 어떤 이유가 돼서 효력을 상실하게 되면 환매 특약도 당연히 효력을 잃게 된다. 이런 게 얘기했고요. 자,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이거죠. 자, 지금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갑과 을 두 사람 사이에서는 당연히 유효합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을에게 소유권 이전을 해주기로 하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환매 특약을 맺었다십시다. 환매 특약을 맺었어요. 근데 3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다시 등기 돌려주기로 약정을 했습니다. 근데 그 사이 3년 되기 전에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넘겨주게 되면 병은 소유권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이 이 이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한테 병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자신의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건 경우의 수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원래 이 두 사람 사이 갑과 을 사이의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사람 사이에서만 유효합니다. 즉 갑이라는 사람은 병이라는 사람한테 야, 내 물건 돌려줘 라고 하는 걸 기본적으로 주장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자, 매매 대상물이 부동산인 경우 우리는 이제 부동산만 가지고 전제를 하는 거죠. 자,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를 등기한 때, 즉 환매 특약을 등기한 때 제3자에 대해서도 효력이 있다. 자, 환매 특약이라는 게 지금 소유권
이전 등기, 소유권 이전 등기 플러스 환매 특약이라고 하는 것을 했다라고 매매 등기와 동시에 소유권 여부를 등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병이란 사람이 이렇게 등기가 된 상태에서 사게 되면 이 환매 기간도 들어갈 거란 말이야. 만약 환매 기간을 3년이라고 전제했을 때 이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 대해서도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너 등기부 봐라. 이거 내가 3년 안에 일정한 금액을 지불하면 어른한테 소유권 이전을 한다라고 외부에 공시가 돼 있는데 쌩깔 수는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자 결과적으로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가 이루어진 때 이때만 어떻다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럼 달리 얘기하면 매매 등기 후에 환매 특약을 등기를 했다거나 또는 매매 등기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할 때 환매 특약 말로만 얘기하고 계약서만 쓰고 바로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이 병이라는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은 제 두 번째 주의석자인 병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없다라는 이런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매매에 따른 소유권 이전 그 동시에 환매 특약의 등기가 이루어지게 되면 제3자에 대해서도 뭘 주장할 수 있다? 갑은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환매 특약의 시기, 그다음에 효력에 관한 주제가 되겠죠. 등기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논의 쟁점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등기 등이 돼 있든 안 돼 있든 환매권 행사 라는 개념을 검토해 봅니다. 자, 환매권자가 환매 기간 내에 환매 대금을 상환하고 환매 의사 표시를 하게 되면 환매 의무자는 매매 목적물의 소유권을 환매권자에게 이전해야 된다. 이게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환매권 행사에 따른 효력이라고 하는 거. 자, 결과적으로 아까 우리가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해서 매매 일방 예약, 일방 당사자의 의사 표시만으로 바로 매매로서의 효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환매 특약이 있게 되면 매수인은 반드시 어떻다? 소유권 이전해줄 의무를 지게 된다. 원래 매도인한테. 다만 제3자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매매 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유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져야만이 제3자에 대해서 환매권을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요. 이 정도 쟁점이 바로 특수한 형태 매매라고 해서 이 두 개를 묶어서 2, 3년에 한 문제, 두 개가 번갈아 가면서 2, 3년에 한 문제 구성이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특수한 형태 매매라는 개념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쟁점들 확인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상당히 양들이 많습니다. 상당히 많아서 이게 이제 단순 암기 갖고 해결되는 부분은 아니고요. 구조라고 하는 것을 외우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다 외워서 효부를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본 틀을 딱 잡아놓고 나서 경우의 수를 던져넣는 방식으로 이렇게 공부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주제는 크게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이 권리하자라고 하는 거, 소유권을 자 넘겨받기로 했는데 자 아예 소유권이 넘어오지 않거나 넘겨줄 수 없는 상태 뒤에 볼 겁니다. 일부만 넘어오거나 이런 경우 등 또는 소유권을 취득했다가 자 자기 잘못 없이 매수인의 잘못 없이 이 권리가 경매로 넘어가 버리거나 이런 사태에 있어서 바로 매도인이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가장 중심축이 되는 것이 권리의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 외에 자 물건을 샀는데 고장난 물건이 왔다 이런 것을 갖다놓은 우리는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 외에 이걸 이제 짬뽕을 해놓은 것을 경매에 있어서의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있게 되는데 경매 파트는 단순하게 두 개 외워서 끝장 보셔야 돼. 그래서 자 일단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는 기본적인 개념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담보 책임의 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 목적인 권리의 하자가 있을 때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매도인이 잘못이 과실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하자 또는 물건의 하자가 있을 때 바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해서 종류 외우는 게 기본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요건 이제 권리 하자 파트에서 주로 중심축이 되게 되는데 바로 대금의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이건 뭐냐면은 자, 일정 부분 자, 물건이나 권리를 취득을 했어. 근데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일부가 안 왔으니까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자, 이에 대응해서 자,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계약 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고요.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해결할 수 나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 논의할 쟁점 중에 하나가 완전물의 급부 청구라고 하는 31회 때 출제가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네 가지가 바로 담보 책임의 유형이 되게 됩니다. 다시 갑시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완전물의 급부 청구. 해서 물론 주로 우리가 공부할 영역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요 세 개를 가지고 지지고 복구하는 것이 권리 하자 파트에서 출제 쟁점이 되게 됩니다. 자, 일단은 이 매도인 담보 책임의 유형에 대해서는 미리 외우고 들어가야 돼. 그래서 나중에 케이스 각각의 문제로 주어졌을 때 이 틀 안에서 지지고 복구하는 식으로 경우의 수를 따져 봐야 됩니다. 자, 일단 그렇다 치고요. 두 번째 이슈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가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지에서 파생되는 주제가 바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한편 지금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매도인에게 과실,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일정하게 물을 수 있는 책임 이렇게 정의를 했단 말이야.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매수인은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 등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도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말이죠. 이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 그 범위라고 하는 게 문제가 돼요. 그래서 어떤 물건의 하자가 있는 상태다. 그래서 뭐 다리가 4개가 있어야 되는데 다리가 3개인 뭐 의책 걸성이 왔다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당연히 매수인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에게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근데 이 걸상에서 의자 다리가 4개가 있었는데 3개가 있는 거. 근데 열받아 가지고 자 다리 하나를 더 부러뜨렸다. 그러면 이때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것을 인정이 된다고 했을 때 지금 매수인이 잘못해서 손해를 더 키웠다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해석. 자, 이걸 이제 우리 판례에서는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해서 하자의 발생 및 그 확대에
가공한 더했다는 얘기입니다. 더할 가짜에서 매수인의 잘못을 참작해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매수인 때문에 손해가 확대가 됐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은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손해배상의 범주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어렵죠. 전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를 외운다라고 할지라도 만만치가 하는 파트가 이 파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준비한다라고 했을 때 그냥 몇 개 계속 답이 되는 주제를 외우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완벽하실 수는 없습니다. 깔끔하게 민법을 정리하고 시험을 보러 간다 그러실 일 없습니다. 저처럼 한 7, 8년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이게 6개 과목을 줄줄이 소화하는 것은 거의 불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손해배상이라는 개념 그 다음에 좀 특수한 케이스가 될 테고 이게 나오면 이제 가끔 답을 뽑았다. 지금 7년 사이에 2번 답을 뽑았던 게 면책 특약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자,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도인이 혹시 앞으로 발생하게 될 이런저런 권리 또는 물건의 하자 때문에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예 책임을 면책하기로 한 특약을 맺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때 매도인에게 면책 특약을 이유로 해서 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냐라고 했을 때 먼저 답을 외우셔야 됩니다. 자,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누가요? 바로 매도인은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면책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구체적으로 보니까 매도인이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사실 중간 뒤에 생략하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다? 바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제 요 지문 요건 이제 문장 그대로 이제 구성을 해서 보통 이제 이런 경우에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틀리게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 이슈가 되는 것은 바로 손해배상의 범주를 정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걸 감안해서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게 하나가 있겠고요. 또 하나 이슈가 되는 것이 면책 특약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매도인이 담보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알면서도 알리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면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담보 책임 관련한 쟁점 이렇게 하나 확인을 해 보셨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검토 드리게 될 것이 자 우리가 주로 이제 논의하는 것은 권리하자입니다. 출제 비중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권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이슈가 될 텐데 다시 앞에서 공부했던 내용 자 우리가 담보 책임의 종류라고 하는 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그리고 나서 완전물 급부 청구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는데 이 완전물 급부 청구는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물건의 하자라는 주제에서만 논의하는 담보 책임이 됩니다. 그래서 권리하자라고 하는 부분에서 물을 수 있는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이렇습니다. 세 가지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 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때 그러니까 대금 감액 청구와 계약 해제라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의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라든가 계약 해제 문제가 있을 테고 그 외에 각각에서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경우에 따라서 대금 감액 청구만을 가지고 계약 해제만을 가지고 자 손해를 커버하지 못한다. 그러면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면은 좀 싸게 해달라라고는 대금 감액 청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아예 계약을 엎어버리는 계약 해제 문제로 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시험 문제 구성할 때 또 중요 쟁점이 되는 게 선의, 악의라는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민법에서 선의라고 하는 것은 몰랐을 때를 가리켜서 선의라고 부르게 됩니다. 악의는요 알았을 때를 가리켜서 악의라고 불러요. 자, 우리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은 지금 보시다시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
배상의 청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대별해 볼 수가 있게 될 텐데, 매수인이 이런 경우 있다 하십시다. 매매 목적물 뭐 아파트를 사고 팔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한 10년쯤 쓰다가 만약에 뭐 목적물이 하자라고 해서 누수가 발생하네라고 해서 매도인에게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것이냐? 그건 안 되겠지요. 그게 바로 제척 기간에 관한 개념이 되겠습니다. 해서 제척 기간,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는 개념이 되는 거죠. 앞에서 이제 공부했던 주제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냐면 예약 완결권, 기한을 정하지 않은, 자, 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예약 완결권이라고 하는 거, 10년 경과되면 제척 기간 도구로 인해서 예약 완결권은 소멸하게 된다. 요 얘기가 있었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매수인이 매도인의 잘못이 없다라고 할지라도 일정하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매수인의 권리가 아무 때고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는 아닙니다. 권리 행사 가능 기간이라고 하는 것, 제척 기간에서 먼저 선의인 경우와 악의인 경우로 대별을 해서 봅니다. 그래서 선의 몰랐습니다. 그러면 이제 권리의 하자 등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1년 내에 바로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습니다. 이미 어떤 권리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아는 것을 가리켜서 악의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악의 매수인은 계약한 날로부터, 계약한 날 이미 알았었거든. 그래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뒤에서 보시게 되면 악의 매수인이 뭐 계약 해제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다든가,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 다 좋은데, 이때는 뭐 이런 권리 하자에 있어서 바로 계약한 날로부터 1년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는 전체 체계에 관한 부분을 설명드리기 위한 것이고, 실제 시험 문제에서 바로바로 답이 될 수 있는 것은 선의 매수인을 가지고 계약한 날로부터 1년 틀렸습니다. 악의 매수인을 가지고 안 날로부터 1년 틀렸습니다. 선의 매수인은 안 날로부터 1년 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고요. 악의 매수인이라는 것은 계약한 날로부터 1년 내에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논의를 해봤고요. 이제 구체적인 항목을 봅니다. 자, 이미 머릿속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 바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은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가 발생할 테고,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응용 들어가야 되는 것이, 이것이 자 매수인이 알았냐, 악이냐, 또는 몰랐냐, 선이냐, 이런 것도 경우의 수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의 내용으로서 첫 번째 이슈, 바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갑이라는 사람이 X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을이 이 부동산을 병에게 사라고 청약을 하게 됩니다. 매도 청약되겠습니다. 병이라는 매수인이 될 사람이 사겠다라는 의사 표시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을과 병 사이에 매매 계약은 성립합니다. 그러면 이제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병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고, 병은 누구에게? 을에게, 매도인 을에게 바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주의하시게, 매도인이 일반적으로 소유자가 매도인이 되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겠지만, 이런 사안처럼 지 물건이 아닌데 제3자,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팔겠다고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결과적으로 자 어떻게 해서 이 부동산을 병 명의로 등기를 해주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을이라는 사람이 능력이 부족해서 이 병한테 X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걸 우리가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라고 부르게 될 것이고, 이때 병이라고 하는 사람은 매도인 누구 을에 대해서 일정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경우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해 봐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자, 그럼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는 성립할 여지가 없어요. 얼마라도 좀 받아야지 어떻다. 좀 싸게 해달라라고 하는 대금 감액 청구가 가능하죠. 그런데 전부 타인 권리 매매에서는 일부만 뭐 지분을 병한테 넘어가거나 이런 건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계약 해제 문제 그리고 손해배상의 문제 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이라는 사람이 이 부동산이 을 건 줄 알았다라고 하고, 결과적으로 을이
한 명의 부동산을 병한테 이전기를 못 해주게 되면은 대금 감액 청구는 안 되는 거죠. 뭐 받은 게 좀이라도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면 대금 감액 청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은 계약 해지 문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선의가 됐든 악의가 됐든 간에 일단은 계약의 해제라고 하는 것은 할 수가 있습니다. 더 이상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병의 입장에서 등기를 넘겨받을 수 없으니까 당연히 뭘 할 수 있다? 바로 해제권이라는 것을 행사할 수 있다. 거기다 이제 살을 붙여서 볼 것이 자 선의 매수인 병이 전혀 내막을 모르는 상태에서 을과 X 부동산에 관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고 한다면 병이라는 매수인은 을에 대해서 당연히 뭘 주장할 수 있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갑니다. 이에 비해서 만약에 병이 이 부동산이 을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라고 하면 이 계약 관계를 소멸시키기 위해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건 별개의 문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게 될 겁니다. 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전부 타인권리 매매라는 부분을 접근할 때도 일단 권리의 하자에서 발생하는 담보 책임의 범주 바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렇게 틀을 딱 세워놓고 대금 감액 청구는 일단 적용 안 되고 계약 해제 문제 목적 달성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접근을 해 가셔야 됩니다. 물론 이들이 선의 매수인의 경우 자 언제 안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 테고요. 악의 매수인은 계약 한 날로부터 1년 내 해제권 행사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름하여 전부 타인 권리 매매라고 하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해서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자, 그다음에 일부 타인 권리 매매라는 개념에 대해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요건 이제 그림을 좀 달리 봐야 되죠. 바로 공유라는 개념을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X 부동산의 권리 관계를 보니까 갑이 50%의 지분, 을이 50%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전제해 봅니다. 그래서 을이라는 사람은 자신의 지분권, 갑의 다른 공유자 갑의 동의 없이 자신의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갑도 을의 동의를 받을 필요 없이 자신의 지분권을 자유롭게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을이라는 사람이 병이라는 사람과 매매 계약을 체결할 때 자신의 지분뿐만 아니라 이 갑의 지분까지 묶어서 병한테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갑이 뭐 잘 협조를 해서 병한테 이전께 넘어가면 법적으로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담보 책임의 문제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갑이 병한테 지분을 못 넘기겠다라고 했을 때 결국 병이 받을 수 있는 것은 을의 지분 하나만 받을 수가 있는 상태죠. 자, 그러면 이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권리 하자에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기로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경우 수를 생각해 보십시다. 자, 이게 이제 대금 감액 청구라는 개념이 가능할 거냐? 가능할 수도 있는 거죠. 바로 자, 을의 지분만으로도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만약에 전제가 되면 이때 병은 대금 감액 청구를 하게 될 겁니다.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게 되면 병은요 대금 감액 청구를 할 수 없고 바로 계약 해제 문제만 남게 됩니다. 이제 좀 더 많은 경우의 수를 살펴볼까요? 먼저 선의의 매수인. 자, 이게 전부가 을의 것인 줄 알고 이 X부동산 전부에 대한 매매 계약을 체결해서 매수인의 지위에 있던 병이라고 하는 선의의 매수인. 자, 만약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금 감액 청구할 수 있고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만약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전제가 되면은 이 병 몰랐던 선의 매수인은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그래서 선의 매수인의 경우를 보게 되면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고 전제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 등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나중에 한꺼번에 다 묶어서 설명드릴 거예요. 자, 한편 악의의 매수인 이게 이제 을이 현재 50% 지분밖에 갖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면서 이 부동산 전부에 대해서 병이 매수인으로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 이미 알았다라고 했을 때 자, 다시 갑시다.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는 거죠. 자, 먼저 50%의 지분만으로도 병이
을이라는 사람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면 대금 감액 청구 당연히 가능할 겁니다. 전부를 기준해서 얼마라고 한다면 일부면 좀 깎아달라고 하는 거 당연히 가능합니다. 자, 악의 매수인데요. 만약에 50%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상태다라고 전제하면 일단은 계약의 해제라든가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인정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이건 어떻게 이 부분 좀 어렵고 출제 포인트가 될 텐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미 을이 50% 지분밖에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병. 이걸 우리가 악의의 매수인이라 부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말이에요. 자, 을의 지분만으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을의 지분만 취득할 수 있는 경우에서도 당연히 병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미 알았었기 때문에 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할지라도 계약 해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좀 어려운가요? 예. 그래서 중요 출제 포인트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하나 보셨고요. 하나만 더 가볼까요? 자,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우리는 이제 부동산에서는 수량 부족이라는 것이 주요 이슈가 되게 됩니다. 자,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실제 이 갑의 X 부동산은 150평짜리 토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갑과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평이라고 전제를 하고 계약서에 200평이라고 표시를 하고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근데 실제 을이 받은 건 얼마밖에 안 된다? 150평밖에 되지 않게 됩니다. 자, 을의 입장에서 수량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럼 이제 미리 내용을 보기 앞서서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계약 해제, 그리고 이에 파생되는 주제로서 대금 감액 청구나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문제로서 손해배상의 청구라고 하는 경우수를 따져봐야 돼. 먼저 선의의 매수입. 자, 몰랐어. 이 사람은 분명히 X토지가 200평이라고 알고 있던 사람이야. 즉 150평이라는 사실을 몰랐던 선의의 매수인. 자, 만약에 150평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로 넘어가면 될 테고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선의 매수인 대금 감액 청구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고요. 선의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출제 쟁점 될 건 악의의 매수이냐? 현재 이 토지가 분명히 150평이라는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을이 200평이라고 매매 계약서를 쓴다라고 하는 정신병자죠. 그러면 이 사람은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래서 대금 감액 청구 등 계약 해지 등 손해배상 청구 등 모두 다 허용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악의의 매수는요,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가게 되죠. 그래서 자, 우리가 일부 타인권리 매매에서는 경우에 따라 대금 감액 청구까지는 가능해. 악의 매수인 기준으로 대금 감액 청구는 가능하지만 계약 해제, 손해배상 허용되지 않았었고요. 자, 그다음에 수량 부족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있는 정신병자 을이라는 사람은 전혀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하자 중에서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또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 취득했던 권리를 소멸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 이 경우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 갑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러면 이제 을은 매수인의 지위에 있는 것이고 갑에 대해서 갑은 매도인의 지위에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갈 텐데 문제는 이 당시에 X 부동산에 대해서 병의 저당권이라는 것이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자, 저당권이라고 하는 거 물권법 파트에서 자세히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 병이라는 사람 입장에서 갑이 채무를 변제하지 않게 되면 이 부동산을 법원 경매에 붙여서 확 팔아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권리를 저당권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을이라는 사람이 매매계약 체결됐기 때문에 갑에게 대금을 지급할 의무 발생할 테고 갑은 을에게 대하 등기를 넘겨줄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데 자, 이게 어느 시점이 됐든 간에 저당권이 확 실행되면서 결국은 을은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없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애초에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었던 선의의 매수인이라는 개념도 있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을의 지위도 존재하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결과적으로 매수인은 어떤 권리도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럼 남는 것이 계약 해제 문제와 손해배상 청구의 문제인데, 먼저 선의 매수인이라고 하는 사람. 자, 매매계약 체결하고 뭐 다 좋은데 갑자기 저당권 실행돼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다. 그러면 이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니까 바로 계약 해제 문제가 하나가 발생을 하게 될 것이고요. 예, 계약 해제에서 파생되는 주제로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여기 문제 부동산에 병의 저당권이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악의의 매수인 을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게 이제 매매 계약이 체결됐어. 저당권 있다는 사실도 알아. 그래서 을이 내가 잔금 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라. 돈 갚고 저당권 말소해라. 그래서 갑이 알았어. 중도금 줘. 그럼 내가 저당권 정리해 줄게. 그래서 돈을 받아가지고 저당권을 말소하면 좋을 텐데 돈을 갚으면 될 텐데 안 갚고 뭐 딴 데 썼다거나 등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병이 저당권을 실행을 해서 결과적으로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그럼 이제 받은 게 없기 때문에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대금 감액 청구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근데 말이죠. 지금 이제 계약 해제 문제로 가서 계약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때 악의 매수인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매수인이요. 자, 이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선의 매수인 계약 해제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악의 매수인이라는 사람도요. 계약 해제하고 자, 모두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하나하나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이렇게 가야 되는데 악의 매수인이 권리 하자에서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아까 중도금 줄 테니까 저당권 말소해라고 요구했던 이 악의 매수인. 자, 저당권 실행 등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면은 계약 해지하고요. 모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 정도가 권리의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제가 누차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은 뼈대 자체를 잡고 들어가야 돼.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그리고 아주 무식하게 위에 이렇게 자 악의의 매수인 관련해서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는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런 경우 악의 매수인 이때는 손해배상이라는 것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요 계속 머릿속에서 힘들지만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딱 이렇게 세 개 축을 가지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자꾸 대입해 보셔야 돼. 안 그러면요 시험 문제 거의 풀어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교환계약 파트에서 논의하겠지만 계약 해지라든가 손해배상 청구라고 하는 개념이 계속해서 시험 지문에 구성이 그래서 담보 책임 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물론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 바로 완전 머리 급부 청구 뒤에서 논의하겠지만 그런 주제가 나오는데 일단 세 가지는 줄줄줄 꿰셔야 되고 겁나 무식하게 악의 매수인 유일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됐을 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권리의 하자라는 주제 설명드렸고요. 여러 번 반복하셔야 되고요. 잠시 끊었다가 이제 물건의 하자, 경매 하자 관련한 부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검토 드릴 주제, 매도인의 담보 책임 중에서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게 특정물하고요, 종류물로 대비를 해보게 되는데, 특정물의 하자 얘기는 딱 한 가지입니다. 토지를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요. 근데 이 문제 쓰레기가 돼서 건물을 지을 때 이르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런 경우를 가리켜 바로 뭐라 부른다? 물건의 하자 중에서 특정 앞에서 권리 하자라고 하는 것은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되거나 취득했던 권리가 소멸됐을 때, 이때 매도인에게 일정한 책임을 묻는 것을 가리켜서 바로 하자라고 부르고요. 어떤 토지를 매수를 했어요. 건물 지으려고. 그것도 다 알고 상대방도 알고 있는 상태인데, 문제는 그 밑에 쓰레기가 억수로 많이 폐기물이 가 있어서 건축허가 등이 나오지 않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 이런 것을 가리켜서 특정물의 하자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에 대응해서 자, 가을철인가요? 배추 300포 해서 매매대금을 지급을 배추가 운송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해서 그런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배추가 100포기가 다 썩어버렸다고 하는 거, 200포기만 멀쩡하다, 그런 것을 가리켜서 종류물의 하자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물건의 하자 부분은 토탈 한 10년, 12년 사이에 두 번 출제가 됐는데, 주로 이제 권리 하자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최근에 한번 문제 보세요. 일단은 자,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담보 책임의 범주 다시 가볼까요? 권리의 하자에 있어서는 이런 게 있었죠. 대금 감액 청구라고 하는 주제, 계약 해제, 그리고 손해배상 청구, 세 가지가 담보 책임의 내용이었다. 자, 한편 물건의 하자 파트에서는 뒤에서 도 얘기했지만 바로 완전물 급부라고 하는 것이 담보 책임의 한 되게 됩니다. 즉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완전한 물건을 나에게 지급해라라고 하는 완전물을 라고 하는 것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권리 하자에서는 선의하기 경우수를 따져봤던 거요. 바로 물건의 하자라고 해서 먼저 특정물의 매매. 아까 토지 샀는데 건물 지으려고 그 밑에 쓰레기 매대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 이런 경우 바로 이걸 특정물의 매매에 있어서 물건의 하자로 부릅니다. 또는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아파트 매매 계약이 체결돼서 소유권 이전기 넘어갔어요. 그런데 이 아파트에 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던 사실을 미처 고지등을 하지 아니한 그 집을 사서 들어가 보니까 물이 새고 있더라. 라고 했을 때 이런 경우를 가리켜서 특정물의 하자라고 부릅니다. 땅 사는 경우가 아파트 사는 경우 두 가지를 가지고 특정물의 매매를 설명을 드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자, 목적 달성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땅을 샀어요. 근데 그 밑에 쓰레기가 매대서 도대체 어떤 용도로 쓸 수가 없다. 원래 건물 지으려고 했었는데, 그러면 이 목적 달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건 불가능한 케이스가 될 테고요. 목적 달성 가능한 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가는 거죠. 아파트를 샀는데 아파트 멀쩡해. 근데 누수가 있어 좀 문제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때 우리가 목적 달성 가능한 특정물의 매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앞에서는 좀 틀린 거죠. 그래서 악인 경우도 권리 하자에서는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일단 선의로 한정을 하고요. 선의일 뿐만 아니라 이 자, 몰랐었던데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는 무과실이라는 것도 요구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샀는데 누수가 됐어요. 자, 아파트에 매수인의 입장에서 누수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단 말이야. 그리고 거기에 잘못이 매도인이 가려놨었거든.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은 그 사실을 알고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서 일단은 선의이기 때문에 기준점은 언제야? 안날로부터. 그리고 아까 우리 권리하자는 이제 1년이었던 데 비해서 이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목적 달성이 가능한 경우에 손해배상 청구 안날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아까 아파트 케이스 말씀드렸잖아요. 누수가 되는 사실을 매도인이 고지하지 아니한 상태
매매계약 체결되고 등기까지 넘어왔지만 막상 입주를 해보니 누수가 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선이 몰랐었고 거기에 잘못이 없었던 매수인은 안날로부터 6개월 내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법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손해배상 청구 소송 최소한 소장은 작성을 하는데 누수가 한뭐 이제 수리하는데 100만 원 들어간다고 했을 때 뭐가 문제가 되냐면 소장 쓰는데 그런 거 이제 부탁하려면 한 100만 원 이제 남는 게 없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아까 아파트 같은 경우 누수가 뭐 이제 1,000만 원, 2천만 원 가치가 있다. 그 수리하려면 그러면 이제 의미가 있겠지만은 그 금액이 별로 안 됐을 때는 현실적으로는 의미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안나라서 6개월 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 이슈가 되는 게 목적 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보겠습니다. 물이 콸콸콸 솟아서 사람이 살 수가 없다든가 또는 아까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 건축 목적으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 논의는 이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역시 바로 안나로부터 6개월 내 계약을 해. 아까 이렇게 설명드렸잖아요. 뭐 하나 받은 게 있고 그것으로 목적 이때는 대금 감액 청구 그다음에 거기서 파생한 손해배상 청구 등 또 목적 달성할 수 없다면 자 계약 해제와 손해배상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특정물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매수인 자체가 선의 무과실 그리고 and 두 번째 요건으로서 안으로 이렇게 담보책임을 물어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특정물 매매에 관한 주가 되게 될 것이고요. 여기까지가 아마 주된 이슈가 되게 됩니다. 한편 물건의 하자 중에서 종류물 매매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 배초 300포기 보자 뭐죠?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300만 원 보내고 나서 만약에 매출을 보내라라고 했는데 이 배추가 100포기가 썩어 라고 했을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종류물 매매에 있어서 담보 책임이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목적 달성이 가능하다라고 했을 때 기본 구조 똑같습니다. 선임무거실의 매수인 안나로부터 6개월 내 손해배상이라고 하는 것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그럼 만약에 300포기 값을 줬는데 100포기가 문제가 있으면 100포기 부분에 해당하는 손해배상 있게 될 겁니다. 그런데 자 목적 달성이 불가능하다라고 했을 때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배추가 다 썩어버린 거지. 그런 경우에 이 사람 안나로부터 6개월 내에 계약 해제해서 소급해서 무효로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계약 해제를 할 수가 있다 이렇게 갑니다. 예, 근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목적 달성할 수 없는 경우 300포기 중에서 자 바로 200포기나 뭐 100포기가 탈락하자 뭐 250포기, 300, 280포기가 썩어버렸다라고 했을 때 원래 목적 달성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계약 해제 문제로 넘어간다고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이때 이제 앞에서 권리하자와 다르게 권리하자에서 담보 책임의 내용은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손해배상의 청구 이렇게 갔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물건의 하자에서는 지금 나왔던 게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이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제 특이한 거 하나 나와 있죠. 안전물의 급부 청구라고 하는 것이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선의 무과실의 매수인 자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대신 하자 없는 물건의 급부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포기 보해주 다시 다 보내라라고 이렇게 완전한 물건을 보내달라고 하는 거에서 완전물의 급부 청구. 자, 하나의 출제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물건의 하자에 따른 바로 매도인의 담보 책임. 결국 이제 뭐 깊이 다룰 주제는 아니고 작년
한 것이 완전물의 급부 청구 배추 300포기 다 채워 넣어라 라고 하는 거, 요걸 갖고 쟁점을 삼아낸 바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권리하자라고 하는 개념과 물건의 하자, 짬뽕할 수 있는 경우가 바로 경매에 있어서 하자라는 개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경매하자 관련해서 이건 되게 복잡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들어가야 될 거. 이걸 하나하나 공부하자면 양이 늘 많아서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두 가지 이슈가 나와요. 그래서 경매 절차가 모여 있을 때 채무자의 담보 책임은 성립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죠. 갑소유 X 부동산에 대해서 을이라는 사람이 저당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병이라는 사람이 취득을 했다라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 경매 절차가 무효다. 어떤 이유고 법을 위반해서 무효가 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병이라는 매수인은 채무자 을이라는 사람에게 어떻다 담보 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 해서 자 다시 자 경매에 있어서는 기억하실 주제가 다른 것 과정 모대와 너무 복잡해. 경매에 있어서는 어떻다 담보 책임 성립하지 않는다. 권리하자 경매 절차가 무효가 됐을 때 말이죠. 이렇게 하나 기억하시는 거예요. 자, 한편 이 토지를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어가지고 폐기물이 있어서 건물을 지을 수 없는 상태다라고 했을 때 이걸 이름하여 뭐라고 한다? 물건의 하자. 그래서 경매 대상물의 하자에 대해서는 담보 책임이 않는다. 그래서 경매 파트에서는 자 지금 15년 정도 사이에 두 번 출제했는데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성립요. 경매 목적물 대상물 자체 뭐 쓰레기가 있다거나 해서 하자가 있을 때 역시 담보 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이렇게 결과적으로 경매 얘기하고요. 물건의 하자라고 하는 내용은 사실은 그렇게 많은 출제 포인트는 아니에요. 깊이 있게 공부를 하자니 다른 거 공부할 것들과 비교해서 아예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그래서 경매에서는 자 경우에서 복잡해. 뭐 담보 책임이 어떤 경우에 되게 복잡해. 그러나 우리가 시험을 준비한다라는 관점에서는 비고 가셔야 됩니다. 하시려고 하시면 경매 절차가 무효일 때, 그 다음에 경매 대상물의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묻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됩니다. 자, 해서 지금 이제 매매에 있어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요렇게 두 가지 주제, 크게 세 가지가 되나요? 그래서 권리의 하자라고 해서 전부 타인 권리의 매매, 일부 타인 권리의 매매, 그다음에 수량 부족, 저당권 등 실행 등 경우의 수 가지고 대금 감액 청구인지 계약 해제인지 또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등 하면서 악의 매수인 권리 하자에 있어서 저당권 등 실행에 따라서 이 권리를 취득할 수 없게 된 이 사람은 자 계약 해제 외 손해배상 유일하게 악의 매수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케이스 권리하자 파트에서 저당권 등 실행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될 테고요. 물건의 하자 관련해서 종용을 매매해서 완전물의 급부 청구라고 하는 거 이런 것이 이슈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경매 파트에서 마지막 권리하자의 경매 절차가 무효했을 때 담보 책임 문제가 되지. 그다음에 목적물의 하자에 있어서 역시 물건의 하자에 있어서 담보 책임, 경매 물건에 있어서는 담보 책임이 있지 않는다. 요 정도까지만 끊어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검토 드리게 될 교환 계약 이런 파트에서도 계약 해제라든가 또는 이제 대금 감액 청구 주로 계약 해제가 많이 구성이 되는데 또 손해배상 청구가 이슈 계약 해제는 손해배상 청구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면은 이게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구나라고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사실은 메이드는 담보 책임만 가지고 갈 것 같으면 한 번 더 찍고 넘어가 버리면 될 문제인데 교환 계약 파트에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이라고 하는 것을 우려먹게 됩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 메이드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조항을 공부를 게 없습니다. 대신 스스로에게 조금 용기 주셔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이제 다들 토한다는 그 파트구나. 그저 요렇게 좀 자기를 위안하면서 적당히 넘어가는 것도 최소한 수험생 입장에서는 학자나 학문하는 게 아니기
자, 좀 지혜로운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안정적인 합격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메이드의 담보 책임 힘들다는 거 여러 번 반복해도 헷갈린다는 거 미리 전제하고 복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매매와 관련한 쟁점으로서 매도인의 담보 책임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잠시 끊었다가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제 교환 계약에 관한 쟁점 설명드리겠습니다. 계약법 강론 파트에서 자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게 되는 계약의 유형은요, 매매 계약하고요, 교환 계약, 그다음에 임대차 계약이라는 계약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자, 이 교환 계약과 매매 계약의 차이는 매매 계약은요,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과 이게 교차를 가리켜서 매매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렇게 가는 거죠. 재산권 간의 교환, 서로 교환 계약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 매매도 재산권의 이전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전제가 될 테고, 재산권의 이전. 자, 이게 주로 우리가 소유권을 예시를 많이 하죠. 그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금전의 지급이라고 하는 거, 금전의 지급, 이게 매매 계약이 될 테고, 재산권의 이전하고요, 재산권의 이전과 자, 또 다른 재산권의 이전을 담고 있는 것을 교환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매매 계약, 교환 계약 공통점이요. 자, 법적 성질을 다시 자, 일단 낙성 계약입니다. 낙성 계약이라는 것을 시험 문제를 구성하는 요물 계약이다, 이렇게 표시하지 않고 불요식 계약이다. 즉 의사의 합치가 있게 되면 계약서를 쓰지 않더라도 법적 의무가 된다라는 측면에서 이걸 우리가 낙성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한편 매매 계약하고요, 그다음에 교환 계약 둘 다 뭐 임대차도 마찬가지지만 자, 낙성 계약에 있어서 그다음 단계로서 양당 교환, 이걸 우리가 이름하여 쌍무 계약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한편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의 한 유형. 교환 계약 파트에서는요, 보증금 지급액이 아니면 바로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을 가지고 문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 방금 설명드린 체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낙성
즉 의세 합치 교환 계약은 계약서 쓰지 않더라도 매매 계약 성립하듯이 계약서 쓰지 않더라도 바로 교환 계약은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당사자 간 의사 합치가 있으면 계약은 성립하고 각 당사자 상대방 일정한 재산권을 법적 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 설명드렸고요. 자, 두 번째 매매 계약이 그러듯이 바로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쌍무계약이다라고 해서 매매가 일방 당사자는 재산권 이전해야 되고 또 상대방은 자 뭐를 바로 금전을 지급해서 서로 얻었다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는 이렇게 금전 후의 재산권을 상대방이 이전 쌍무계약 교환계약 그래서 쌍무 그래서 우리 쌍무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공시이행의 이라는 개념 위험 부담의 범 이런 개념이 나오게 됩니다. 이건 이제 사령 문제 구성할 때 특히 위험 부담의 법리. 자, 위험 부담의 법리 이런 거죠. 채무자 위험 부담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자, 경우에 따라서 채권자도 있었죠. 그래서 뭔 소리야? 양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서 이행기 전에 이행 불능 등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일정한 법적 책임을 교환 계약에 있어서는 매도인이 좀 애매해집니다. 갑 소유의 X 부동산과 을 소유의 Y 건물이라고 하는 걸 X 토지와 Y 건물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전제했을 때 토지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도인의 지위에 갑이 있겠 건물이라는 관점에서 보게 되면 매도인의 지위에 을이 자리하게 될 그래서 이걸 디테일하게 볼 건 아니야. 바로 이행기 전에 자, 양당 이행 불능의 상태에 이르게 되면 매도인 이런 식의 개념 이걸 우리가 채무자 위험 부담주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다만 시험 문제를 풀어갈 때는 뭐 양 당사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 이게 위험 부담의 법리 교환계약의 법적 성질이 쌍무계약이니까 위험 부담의 법리에 관한 매매에 관한 매매에 있어서의 위험 부담에 관한 법리도 그대로 적용을 하게 이렇게 감만 잡으는데 이건 답을 뽑은 적은 없어요. 그러면 이제 답을 뭘 뽑느냐라고 했을 때 바로 유상계약이다. 그래서 낙성계약이라는 파트에서 불요식계약이라는 개념 자 요거 틀리게 뽑으려면 어떻게 된다? 요식계약이라고 장난을 치게 되겠죠. 요식계약 틀렸다 이렇게 가야 될 테고 유상계약 매매 관한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 그래서 매매 관한 규정이 몇 개가 있었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게 있었습니다. 동일 기한의 추정이라고 해서 일방 당사자의 의무 이행 기간이 정해져 있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 내에 일정한 채무를 이행해야 된다. 이런 식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동일 장소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매매 비용이라고 하는 게 있었죠. 계약서 작성 비용이나 측량 비용 등은 당사로 약정이 없는 한. 그다음에 우리 매매에서 가장 덩어리 컸던 것이 매도인의 담보 책임, 권리하자 그리고 물건의 하자라는 경우의 수를 가지고 몇 개 쟁점을 삼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대금 감액 청구, 계약 해제, 그 외에 바로 완전물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공부했던 게 바로 담보책임 문제죠. 그래서 시험 문제를 구성할 때는 계약 해제라든가 혹은 뭐를 가지고 바로 손해배상 청구 얘기를 툭 그러면 이게 담보책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라고 이렇게 감으로 때려야 될 파트가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교환 계약은요, 낙선 계약, 불요식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쌍무 계약에 해당이 된다. 그다음에 유상 그래서 우리 시험용으로 이슈가 되는 게 위험 부담의 법률이라든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 이런 조항 등은 교환 계약에도 그대로 준용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 계약의 법적 성질이라고 하는 거 하나의 출제 쟁점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하나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나마 교환 계약 파트에서 어렵게 구성하게 되는 것이 바로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는 개념이 있게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 소유의 X 토지하고 을 소유의 Y 건물이라고 하는 것을 교환하기로 한 계약을 네. 자, X 토지가 2억 정도의 가치가 있고 Y 건물이 1억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을은 Y 건물의 소유권을 갑에게 넘겨 추가적으로 1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이걸 이름하여 보충금 지급 약정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금 지급 약정에서 주요 이슈 보충금은 매매 대금액을 준용 그래서 우리 매매 계약에 있어서 매매 대금, 매수인이 매매 대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지 않게 되면 매도인은 동시 이행 항변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바로 계약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자, 똑같은 논리 구조로 자, 이렇게 보충금을 을이 갑에게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던 이 사람이 대금을 지급하지, 그러니까 보충금을 지급하지 는 갑의 입장에서는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다 교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을 해제할 수 있다. 자, 요거랑 헷갈리는 게 뭐냐면 계약금 계약이라는 부분과 문제가 되죠. 그래서 갑 소유의 X 부동산에 대해서 매매대금 1억으로 해서 을과 매매 계약이 성립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매대금 1억 그리고 이제 계약금 얘기를 해야 되죠.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한다라고 이렇게 약정이 돼 있다고 한번 전제를 해 보겠습니다. 자, 만약에 을이 갑에게 계약금 지급하기로 하고 집에 가서 인터넷 뱅킹으로 보내드릴게요 라고 해서 계약금을 1,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은 이때는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계약금 계약이 성립하지 않다라는 얘기인 즉슨 자 해약금면 계약 해제라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야, 우리가 이 계약금 계약이라는 것은 매매 계약이 종된 계약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매매 계약이 실효가 되면 계약금 계약도 효력을 잃게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매매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다시요. 자, 지금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게 되면 교환 계약 자체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매매에 있어서 매매대금 지급하지 않으면 매도인이 바로 매매 계약 자체를 해할 수 있듯이 자 바로 이 챕터에서도 맞아요. 요거에 비교해서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계약금 지급 약정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건 별개의 문제로 바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요 얘기하고 헷갈리게 돼 있습니다. 먼저 정리해 보고 나서 다시 비교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자 보충금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준용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 먼저 당사자 일방이 금전 외 재산권 이전 외에 금전의 보충 지급을 약정할 때 그 금전에 대해서는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기서 나오는 해석의 문제 바로 교환계약의 해제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금을 지급하기로 한 계약 당사자가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이때 그 상대방 교환계약 자체를 해지할 수 있다. 다시 갑시다. 지금 계약금 지급 약정, 계약금 교부 약정을 하고 계약금을 교부하지 않았을 때 이때는 매매계약 자체 해제할 수 없습니다. 자, 매매계약을 해제하기 위해서는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는 뭘 할 수 있다?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계약금을 지급 바로 매매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습니다. 자, 한편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따라서 보충을 지급하지 않은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보충금 지급하기로는 계약 당사자가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교환 계약 자체를 어떻다 해제할 수 있다. 이렇게 가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간단해요. 교환계약 파트는 1년에 거의 한 문제가 구성이 되게 되는데 자, 요 정도 범주에서 자, 이게 이제 판례지문을 가지고 구성하다 보니까 좀 이제 문맥이 부드럽지 않은 경우가 있을 수는 있
최소한 시험 범주에서는 요 정도 내용만을 가지고 출제 쟁점을 삼아 내게 됩니다. 그래서 교환계약 되게 간단한 주제. 다만 이 얘기를 소화하기 위해서는 위험 부담의 법률이라든가 매도인의 담보 책임으로서 계약 해제 손해배상 청구 등 이런 개념이 녹아져 있어야지 실제 문제를 풀어 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해서 지금 유상 계약 중에서 자, 매매 계약에 관한 주제고요.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 보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될 주제는 임대차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민사법으로서 주택 임대차 보호법하고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고 하는 개념까지 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은요. 교환 계약에 관한 주제까지 다음 시간에 임대차부터 이어가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